네, 안녕하세요. 앞서 소개받은 한국 ESG 연구소의 안상입니다. 좀 말씀을 잠깐 드리기 전에 저희 한국 ESG 연구소는 작년 8월에 기존의 대신경제연구소에서 100% 물적 분할하는 회사입니다. 네. 시간이 한 11시 이제 한 40분 정도쯤 돼가고 있고요. 상당히 좀 이제 시작하실 점심시간대일 때 제가 빠르게 알차게 좀 설명을 해서 배고픔 느끼지 않게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앞서 많은 이제 좋은 말씀이 많으셔서 저희가 앞서 말씀 주셨던 것들을 엮어서 국내 지배구조와 관련된 부분 좀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의 특징, 그리고 지배구조를 둘러싸고 있는 관련 제도의 변화, 그리고 이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의료권 행사 내역, 마지막으로는 상장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언들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매번 이제 포럼에 나올 때마다 가지고 나오는 표인데요. 한번 보시면 S&P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적용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지배구조의 모형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나와 있는 corporate governance의 governance를 대신해서 ESG 평가란 말로 넣으면 또 최근 상황과 같이 엮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말이 나오는 배경에는 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맹목적으로 따라갈 필요 없이 그냥 우리화하자라는 그런 의미이죠. 다만 이 표의 또 다른 반대편에서 보면 그러면 글로벌 스탠다드하고 상관없이 우리끼리만 가는, 즉 소위 얘기하는 갈라파고스적인 이런 지배구조를 가져가는 게 맞냐? 오늘 이 포럼은 아마도 이 두 가지 양극대점에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끌어갈 거냐가 포럼의 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도 이런 것들을 좀 더 논의해보자라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국내 통상적인 기업 지배구조 특징이라고부터 얘기하면 왼쪽에 보시는 화면 좌측에 있는 것처럼 이제 가장 위에 경영진들이 계시겠죠. 그리고 그 경영진을 보좌하면서 일정 부분은 견제 기능하는 이사회, 그리고 그 이사회를 또 견제해야 될 감사회장, 감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가장 좋은 지배구조일까라는 부분은 정답은 있을 수 없겠습니다만 최소한 일반 주주의 주주권과 기업을 경영하고 계시는 지배주주의 지배권이 일정 부분 밸런스를 맞춰가는 것이 중장기적인 기업 가치에 어떤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 좀 말씀을 드려보면 좀 자세하게 나와 있긴 합니다만 기업 지배구조의 특징을 보통 저희가 얘기할 때 지금 보시는 화면의 좌측에 있는 것처럼 한 4가지로 얘기합니다. 소유 구조, 지분의 분산, 그리고 외부 통제 시스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짧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지배구조의 특징은, 특히 한국 지배구조 특징을 보면 첫 번째 소유 구조에서 출발하고 있다. 즉 보시는 것처럼 소유 구조가 특히 어떤 전문 경영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국내 기업처럼 일정 부분 지배구조, 특정 주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차이에서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국내는 거의 대부분 이제 지배주주 중심의 소유 구조이죠. 그러다 보니 두 번째에 있는 지분 분산도 역시 전문 경영인 체제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많이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국내 기업은 소유 구조가 지배주주이다 보니 지배주주 중심으로 지분이 분산되어 있죠. 세 번째 내부 통제 시스템도 보면 통상적으로 이 전문 경영인 체제, 그리고 기관 투자자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는 지배구조는 회사 내부의 내부 통제는 이사회라든지 감사위원회 같은 이런 조직에 의해서 내부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소유 구조가 지배구조나 이런 지배구조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 내부 통제는 인적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죠. 즉 지배주주 중심으로 내부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다음에 외부 통제는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지배 구조는 주로 기관 투자자 중심의 인게이지먼트, 즉 주주 관여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주주 가치에 반하는 행동을 했을 때는 사후에 소송을 통해서 통제하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국내 기업처럼 이 지배주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쪽의 외부 통제는 이런 그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사후 통제가 안 되다 보니 왜냐하면 지분도 대부분 다 지배주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정부에 의한 사전 통제가 주로 이루어지는 게 가장 큰 특징이 아니겠나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이제 금융지는 따로 별도로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 현황은 어떨까? 보시면 12개 아시아권 지역에서 보니까 국내 기업이 종합적으로 보면 9위 정도 합니다. 좀 낮은 수준이죠. 이 리스트에 보면은 사실은 뭐 위에 있는 인도, 태국보다 밑에 와 있습니다. 좀 특징을 보시면 보시는 표면의 맨 밑에 보시면 평균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지배구조 제도와 상장회사는 그 점수가 좀 평균보다 좀 많이 낮은 편입니다. 보면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점수를 매길 때 그 배점이라는 게 있는데 그 아까 보시는 항목들 중에서 특히 가장 점수가 배점이 높은 게 지배구조 제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좀 많이 좀 낮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 부분이 제도적인 측면에 좀 약간 낮다라는 부분이 좀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 앞서 말씀드렸던 지배구조 관련 제도들에 대한 변화들 부분들입니다. 크게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장표가 있습니다만 좀 특징적인 것은 1998년도 즉 IMF 전후와 2008년도 전후 금융위기 전후에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 관련 제도의 변화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단적으로 예를 보면 두 번째에 있는 지주회사. 이 지주회사는 IMF 전에는 금지했던 제도예요.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경제력이 집중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지금 그걸 활성화하고 있죠. 이렇게 국내 기업 지배구조 제도 변화가 외형적인 변수에 의해서 많이 바뀌고 있다. 단적으로 얘기를 들면 저희가 알고 있는 사회이사라는 제도도 사실은 IMF 때 들어온 제도입니다. 저희가 당연히 알고 있는 감사위원회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들어온 제도예요. 이게 저희가 뭔가 내부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외부의 쇼에 의해서 들어온 제도이다 보니 이 정착이 좀 약간 겉돌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게 국내 기업 지배구조의 가장 큰 특징 내지는 뭐 좀 개선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장표는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연동될 텐데, 맨 위에 있는 것처럼 2019년 1월 달에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활동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 직전에 2018년 8월에 소위 얘기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게 되죠. 그래서 이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행 방안이 이 수탁자 책임활동 가이드라인인데 이게 도입되고 나서부터 연관된 기업 지배구조 연관된 제도들이 쭉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상법 개정안들 이런 것들이 2019년 8월 국민연금이 코드 도입 이후 그리고 19년도에 이행 방안인 수탁자 책임활동 가이드라인이 도입되고 나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앞서 말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참고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장표는 이제 저희가 뒤에 말씀드릴 부분들인데 국내 기업 지배구조 최근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노동이사제 도입 그리고 앞서 우리 황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셨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된 거 시행된 거 국민연금의 대표 소송 이렇습니다. 잠깐 이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큰 이슈는 이제 앞서 설명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실제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쪽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뭐 워낙 이슈가 됐던 현대산업개발을 비롯해서 몇 개 기업이 쭉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보는 포인트는 국가기관의 1차 판단을 받은 기업들입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 이후에 맨 우측에 있는 것처럼 국가기관의 1차 처벌받은 기업들 중에서 재선임으로 올라온 분들이 대표이사이거나 이 처벌법에 따르면 대표이사 아니면 산업안전보건 담당 임원이죠. 근데 이 대표이사나 담당 임원이 재선임 안으로 올라왔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이 저희 의결권 자문을 하는 업체들의 하나의 이슈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이제 국가기관 1차 판단이 내려오는 기업들 중심으로 저희가 좀 이슈로 많이 보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이제 말미에 황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길게 말씀을 안 드리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단합 같은 것들이 상당히 이제 큰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합은 자문사들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에만 한정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대표이사와 포함된 이사 전체로 저희가 책임을 묻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물론 모든 단합을 그렇게 하지 않지만 중대성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하여튼 좀 이 부분들은 유익 있게 살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노동이사제 부분입니다. 물론 이 노동이사제는 상장 공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밑에 테이블에 있는 것처럼 한국가스공사를 제외하고는 금년도에 전부 다 임기 만료된 비상임 이사가 있어서 한 번씩 올라오십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이제 관점을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부분들은 이런 상장 공기업이 아니라 이런 분위기 하에서 노조 추천의 사회이사들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예전에 있었을 때는 노조 추천의 사회이사가 사회적 합의에 대한 부분이 좀 덜 성숙돼 있어서 좀 부정적이었긴 했습니다만, 이제는 상장 공기업에 이런 노조 추천에 의해서 올라오신 분들이 이제 올라오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 과연 향후에 노조 추천의 사회이사에 대한 부분들 판단을 어떻게 할 건지 라는 부분들, 즉 얘기하면 독립성이나 사회이사로서의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의 판단에 대한 기준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될 상황인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국민연금의 주주대표 소송 관련된 건인데, 이거는 이제 아직 확정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런 이제 중대재해 어떤 이슈 있는 기업에 대해서 연금에서 대표 소송을 할 수 있는 그 주체가 기금운용본부가 할 거냐, 아니면 수탁자 책임활동 전문의가 할 거냐는 부분인데, 이거는 아직은 확정이 안 돼서 이거는 이제 기업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 자문사가 이거를 왈가왈부할 상황은 아닌데, 이 부분도 국내 기업 지배구조에서 아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제도적인 환경 속에서 과연 그러면 기관 투자자가 의결권 행사를 어떻게 해왔을까라는 부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맨 좌측이 2016년으로 되어 있죠. 기관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뭐였냐면 2016년 말에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겁니다. 그래서 2016년 말 맨 좌측 하단에 보시면 전체 기관 투자자들의 의결권 반대율이 2.4% 정도에 지나지 않죠. 즉 코드가 이건 2016년 3월 달이겠죠. 2016년 말에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고 나서 처음으로 치러지는 2017년도에 주주총회에서 기관 투자자 의결권의 반대율이 보니까 2.9% 정도 쭉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고, 쭉 가다 보면 국민연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게 2018년 중순입니다. 8월. 그래서 연금이 코드를 도입하고 처음 맞이하는 2019년도 주주총회 때 반대율 보시면 5.3% 정도, 5.5%인가요?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 기관 투자자들의 의결권에 대한 반대율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 다만 2021년도에 보시는 것처럼 의결권 반대율이 한 4.5% 수준이긴 합니다만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 4.5% 좀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뭐냐면 일반 주주들이 주주 제안을 했을 때 그 기관 투자자들이 반대했던 반대율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기관 투자자의 반대율이 4.4% 중반이라고 그랬죠. 4.5 정도. 근데 일반 주주가 주주 제안을 했을 때 그 안건에 대한 반대율은 전체 반대율이 한 26.4%입니다.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아이러니하긴 해요. 근데 하단에 그 표시를 보면, 물론 이건 2021년도 겁니다. 기준이. 근데 금호석유화학이 작년에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서 주주 제한이 올라왔는데 상당 부분이 이 금호석유화학 내지는 한국어 컴퍼니 쪽이 몇 개 안 되는 기업의 주주 제한에 대해서 반대가 많이 집중되어 왔다라는 걸로 나옵니다. 즉, 기관 투자자의 반대율이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좀 약간 통계에는 좀 약간 좀 일부는 좀 다른 면이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이 장표부터인데요. 이래서 상장 기업의 지배구조에서 좀 개선을 위한 제언 부분인데요. 특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던 부분들은 나와 있는 것처럼 이사의 운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사업에서 추천에 대한 투명성 부분, 그리고 이사의 평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배구조 이벤트에 대한 부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앞서 서두에 이제 발제해 주셨던 SK의 그 우리 의장님께서도 상당히 좋은 케이스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업 지배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사회 활동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장표는 뭐냐면 그 2020년 기준이긴 합니다만 코스피나 30대 그룹 소속 상장 기업들의 이사회 안건을 저희가 다 까봤더니 한 2만여 건이 돼요. 2만여 건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사회에서 그 영향력을 행사한 거, 즉 부결시키거나 보완을 지시한 거, 그거를 보니까 테이블에 있는 것처럼 30대 그룹 소속 상장 기업에서 그런 건 11건 나옵니다. 0.25% 정도. 지배구조가 가장 그 견실하다고 하는 4대 금융주지 같은 경우도 조금 높습니다. 1.1%, 딱 2건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물론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야, 그거 모르는 소리다. 이미 이사회 열리기 전에 사전에 이미 다 말씀을 드린다. 그 사실이 맞습니다. 다만, 그러한 것들이 좀 이사회에 대한 어떤 레코드로 남아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기업에서 실무진들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이렇게 공개된 자료를 통해서 보면 또 그런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 그런 거 좀 그렇게 했으면 뭔가 좀 기록에 남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또 다음은 이제 추천에 대한 부분인데 사회이사.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뭐냐면 사회사 분 중에서 재선임으로 올라오신 회사들 중에 있죠. 즉 30대 소속 기업 중에 보니까 36군데 기업에서 49건 정도가 사회사 분이 재선임이 되셨던 건 기업 중에서 소위 얘기하는 사회사 후보 추천위원회가 있는 기업인 경우입니다. 그 기업에서 총 밑에 테이블에 보시면 26건, 즉 26건이 사회사 본인이 재선임으로 계시는 사추위에서 그 안건이 어떻게 됐는지를 본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실제로 보니까 26분 정도의 그 사회사 후보 재선임 안건 중에서 유일하게 주 하나의 하나 시스템은 어떻게 표시하고 있냐면 후보자 분은 의결권을 제한시켰다고 공개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회사 후보추천위원회에서 본인이 재선임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재선임 안건은 사측에서 의결을 하죠. 제안을 하죠. 근데 본인이 본인을 추천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좀 이상하잖아요. 셀프 추천이라. 그래서 이거를 금융회사는 금융회사 지배법으로 아예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금융회사는 이렇게 하나 시스템처럼 그거를 공개를 하는 기업도 있고, 실제로 재선임 안건에서 본인 사회에서 재선임을 의견을 제안하는 기업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 시스템처럼 이렇게 좀 뭔가 공개하는 기업이 있고 공개하지 않은 기업도 있는데, 좀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는 기업이 있다라고 그러면 공개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이사회 평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사회 평가는 사실은 밑에 4대 금융주주 예를 든 겁니다. 가장 이제 앞서가고 있다고는. 대부분 다 이사회만 평가를 하죠. 그리고 자체 평가입니다. SK이노베이션도 하나 앞서가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자체 평가인 거잖아요. 근데 신한지주 같은 건 좀 다릅니다. 모든 그 평가는 물론 기업이 결정을 하지만 실제로 이행은 외부에 맡겨서 평가를 하는 그런 구조다. 해외 그 PwC 같은 경우를 보니까 국내 기업은 이사회에서만 평가를 하지만 여기는 이사회위원회까지 평가를 해요. 그래서 약간 평가를 하고 나서도 그러니까 국내 기업에서 이사회에 대한 평가의 로직은 금융회사를 빼놓고는 아직 명확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사회 평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다음 표에 있는 것은 해외 그 이사회 평가에 대한 하고 있는 그 컨설팅 업체의 프레임워크인데 한 뭐 크게 6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뭐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목표라든지 대상도 있지만 그 방법이 좀 설문이라든지 인터뷰라든지 3자 평가 등 또 내지는 그 결과를 공개하는 거죠. 그래서 국내 그 비금융회사, 뭐 금융회사 포함하게 하겠습니다만 이사회 평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진일보했으면 국내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진일보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지막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뭐냐면 국내 그 기관 투자자, 그러니까 우리 국내 기업 중에서 지분이 좀 많은 기관 투자, 제일 많은 기관 투자자한테 사회에서 추천 후보를 좀 추천할 수 있는 좀 권한을 줘서 그분이 포함된 어떤 인재풀을 좀 만들어 보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하지 않은 것이 밑에 하단에 있는 것처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기업 같은 경우에 회계감사를 받을 때 감사인 선임위원회에서 감사 선임하는데 그때 조건이 뭐냐면 그런 기업의 기관 투자자의 최대 주주, 그 지분이 가장 많은 기관 투자 한 기관을 반드시 선임해서 끼워서 감사를 선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좀 정리를 하면 국내 기업도 주주 중에서 기관 투자에 가장 많은 지분이 많은 기관 투자자 한 분 정도를 사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서 그분이 추천하는 사람도 그 사회에서 풀에 넣는 그런 이런 어떤 시스템적인 변화를 통해서 국내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개선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